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겪은 일인데, 그래서 그 당시 공포나 혼란스러움, 그런 일련의 감정들에 대한 장단고절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일이 정말로 내게 일어난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더 자세히 말하면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실존하는 일만을 믿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전 한때 밤무대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밤무대 가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이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는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다이나믹하니까요. 당시 8인조였던 우리 팀은 계약을 맺은 업소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일 없이 3개월 동안을 놀게 되었는데, 그때 기타와 베이스가 팀을 떠나서 새 멤버를 영입했습니다. 새 멤버가 들어온 뒤 우리 팀은 우리가 가진 레파토리로 연습을 했고 춘천 소재의 모 나이트 클럽으로 떠났습니다. 일을 3개월 정도 쉬다 보니 위치가 지방이라고 반박하기도 어려웠고, 나름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쉰다고 생각하자 그런 일종의 자포자기 심정도 있었죠. 그냥 모두 군말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춘천에 갔을 때가 4월 중순이었는데 그곳은 날이 아직도 매섭더군요. 업장을 마감한 새벽에 악기 세팅을 끝내고 나니 날이 밝아왔고 우리는 업소에서 내준 숙소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강원대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집의 구조는 큰 방 하나에 다락방이 딸린 중간방, 그리고 작은 방과 거실, 부엌으로 돼 있었죠. 잠 한숨 못 자고 밤새 악기 세팅을 했으니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었습니다. 당장 그날 저녁부터 공연을 해야 했기에 일단 후다닥 개인 물품들만 정리한 뒤 모두 거실에 모여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전에 있던 팀이 지금 가게에서 왜 나갔는지에 대해 말이 나왔고, 마스터 형님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팀 막내인 여자 보컬 아이가 이러더군요. 근데요, 제가 그 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그게 숙소에서 자꾸만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더는 못 있겠다고 글 올렸던데요. 그런 막내의 말에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고, 드럼치는 형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귀신이 밥 먹여주냐고 한마디 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석 달을 일 없이 놀다 보면 누구나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어쩌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춘천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멤버인 기타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녀석의 눈이었습니다. 녀석이 저보다 몇 살 어려서 저한테 꼬박꼬박 형님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처음 연습할 때 봤던 그 친구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더군요. 흔히 신내린 사람의 눈빛은 보통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운이 있달까요? 녀석의 눈빛이 딱 그렇더군요. 막상 대화를 해보니 털털한 성격에 나름 예의가 깍듯한 친구라 친하게 지냈죠. 녀석은 악기 생산기업 깁슨에서 나오는 솔리드 바디 전자기타인 레스포를 다뤘는데 그게 은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녀석은 실력이 좋았습니다. 톤을 묵직하고 정확하게 뽑아내는데 기타 실력이 가히 손에 꼽을 정도였죠. 심성이 나쁘지 않고 실력도 있어서 일이 끝나면
녀석과 닭발에 소주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좀 이상했던 게 이놈이 술만 마시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형, 먼저 들어가세요. 전 어디 좀 들렀다 갈게요. 그 말과 함께 사라지길래 처음에는 어디 PC방에 가서 게임이라도 하고 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날이 밝고 잠이 깨보면 녀석은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옷이 어딘가에 긁혀서 올이 나가 있거나 등에 낙엽이 잔뜩 묻어 있더군요. 늘 헝클어진 머리에 손등은 여기저기 긁혀서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보였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하루는 술 먹으면 대체 어딜 가냐고 PC방 가는 거 아니었냐고 물어봤는데 이놈이 묵묵부답인 겁니다.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전 결국 마스터 형님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마스터 형님 나이가 거의 아버지 뻘이었는데 가끔 가요 무대에 나오시더군요. 아무튼 형님도 알고 있다며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쩐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네가 제일 친하니까 옆에서 유심히 지켜봐라. 형님은 기타를 불러서 앞으로 일 끝나고 숙소에 오면 날이 밝을 때까지 외출 금지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녀석은 순순히 알겠다고 했고 저는 형님의 말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일 끝나고 새벽에 숙소로 돌아오면 야식을 시켜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날도 닭발에 닭똥집과 이런저런 먹거리에 술을 시켰죠. 이런저런 농담을 하며 야식을 먹는데 마스터 형님이 그러더군요. 기타 니는 다 먹으면 빨리 들어가서 자라. 또 나가지 말고. 그때 다른 멤버와 낄낄거리던 저는 형님 말을 듣고 기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녀석의 표정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겁니다. 뭐랄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얼굴은 무표정한데 또 눈빛은 초점이 없이 묘하게 빛나더군요. 웃긴 게 녀석이 입에 양념을 다 묻히고 닭발을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입에 살짝 묻은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닭발을 입에 쑤셔 넣으면서 입 주변에 양념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멤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갑자기 싸한 침묵이 찾아오며 모두 일제히 기타를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아랑곳 없이 양념을 다 묻히면서 닭발을 입에 우겨 넣고 있었죠. 그때 마스터 형님이 저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오늘 쟤 밖에 못 나가게 해라. 어딘가 이상하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드럼 치는 형님이 바로 일어나서 기타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이렇게 말했죠. 야, 임마. 너 나가지 말란 말 못 들었어? 그때 드럼 형님이 한덩치 했는데 얼굴도 우락부락하니 인상이 강렬했거든요. 드럼 형님은 기타를 집 안쪽으로 밀쳐냈고 그러자 녀석은 멍한 얼굴을 하고 드럼 형님을 쳐다보더니 성큼성큼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는 뭐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녀석은 온데간데 없고 부엌 창문에 있던 쇠창살이 뜯겨 있었습니다. 단단한 경질 소재의 쇠파이프가 뜯겨져 나가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그렇게 약한 게 아닌데 말이죠. 허무하게 구겨진 쇠창살을 바라보며 우리는 난리가 났고 닭발이고 나발이고 모두 신발 신고 뛰쳐나가서 기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1시간 넘게 동네를 헤매던 우리는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터 형님은 뻥져 있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터덜터덜 기타가 들어오더군요. 제가 골목에 있다가 녀석과 마주쳤는데 꼴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옷은 다 긁혀있고 머리는 산발에 온몸에 낙엽은 다 붙어서는 이놈이 완전 넋이 나가 있었죠. 저는 마스터 형에게 전화를 해서 기타가 왔으니까 걱정 말라고 전했고 기타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녀석을 앉혀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디 갔다 온 건데? 형님, 그게요. 말 안 해? 너 정신이 있냐 없냐? 형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녀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일 끝나고 술을 마시면 그때마다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처음에는 생각이 조금씩 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욕구가 커지는 순간 기억이 딱 끊어지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가 절에 와 있다는 거죠. 그곳이 무슨 절인지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아무런 기억도 없고요. 그렇게 절 바로 위쪽 숲속에서 잠이 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낙엽더미 위에서요. 제가 너 어제 큰형님이 나가지 말라고 소리 지른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난답니다. 자기가 쇠창살을 뜯어낸 것도 기억을 못 하더군요. 그러면서 녀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저 춘천 와서 꿈을 꾸는데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꿔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꿈의 녀석이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바다 위에 있더랍니다. 그 위를 하염없이 걷다 보면 수평선 부근이 보이는데 그곳에 알록달록한 의자가 일렬로 쭉 늘어서 있고 의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 갑자기 까마귀 수천 마리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의자에서 빛이 솟구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록달록한 끈이 메어져 있는 방울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잠에서 깨는데 그 꿈을 춘천에 온 날부터 계속해서 꾼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춘천에 온 뒤로 이상한 꿈에 시달려서 가뜩이나 찜찜했는데 기타의 꿈은 말만 들어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먹지 말자고 술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했더니 녀석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형님,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차마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자려고 누우면 어떤 여자가 자꾸만 괴롭혀요. 녀석의 말에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더군요. 저 역시 살면서 나름 괴이한 일을 겪긴 했지만 녀석의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타가 자려고 누웠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면 방구석에서 어떤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계속 쳐다본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으면 귓가에 말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너 왜 여기 누워있어? 왜 여기 누워있어? 그렇게 여자는 같은 말을 되뇌이며 계속 속삭였고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방구석에 계속 쪼그리고 앉아있답니다. 눈을 뜨면 보이고 눈을 감으면 귀에 대고 속삭이고 이런 상황이 밤새도록 반복되니 녀석의 말대로 맨정신엔 잠을 못 자는 거였죠. 여자 귀신이라니.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는 용기를 내서 녀석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쁘냐? 어? 야, 아님 말지 정색하고 째려보냐? 하긴
예뻐봐야 귀신이죠. 기타가 원래 드럼 형님이랑 같이 작은 방을 썼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형이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며 우리 방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녀석의 말에 의하면 그 귀신 때문에 우리 방으로 도망을 친 건데 방을 옮기나 마나 그것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형님, 저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녀석은 울기 직전이었고 어느새 출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일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며 숙소로 보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영 찜찜하더군요. 일단 비밀은 지켜주마 했는데 그때 그걸 공론화 시켰으면 어땠을까? 나중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멤버들이 서로 말은 안 했어도 이미 각자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기타에게만 좀 크게 나타났을 뿐이었죠. 저 역시 멤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춘천으로 내려간 뒤부터 처음으로 불면증이란 걸 겪었습니다. 내내 잠을 못 자고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게 일반적인 가위 눌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새 노래의 가사를 외우려고 헤드폰을 끼고 거실벽에 기대고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 그러면 마당에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힐끗 마당 쪽을 쳐다보면 7살 정도 남자아이가 공을 튕기며 놀고 있었죠. 아이는 깔깔대고 웃으며 공을 튕기고 공이 굴러가면 뛰면서 쫓아다니고 그때 방에서 기타 녀석이 소리도 안 내고 나옵니다. 녀석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 마당에 있던 아이가 기타를 따라 나가는 거죠. 그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마실 나가는 아빠의 뒤를 따라 나서듯이 기타의 우돛을 꼭 붙은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버뜩 잠이 깨고 보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느낌은 분명히 꿈인데 방에 가보면 역시나 기타는 사라져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꿈이라면 너무 생생하고 그런 상태가 내내 지속되니 저도 너무 힘들더군요. 또 한 번은 평소처럼 방에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와서 정신은 말똥말똥한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웬 여자가 쓱 걸어 나오더니 부엌을 지나서 드럼 형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면 또 꿈이었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현실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드럼 형님이 그 여자한테 가장 호되게 당했더군요. 이 충격과 공포는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보통 보컬들은 잠을 몇 시간 이상 푹 자야만 하는데 성대는 민감한 부위라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목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은 통 못 자니까 목은 목대로 쉬고 말도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면 노래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날 기타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귀신 보는 용한 친구가 있어서 적적 해결해주고 그러던데 불행히도 저에게는 그런 친구는 없었죠. 여자에 관심 있는 놈들은 많은데 말입니다. 다행히 저희 모친이 절에 오래 다니셔서 가끔 신통방통한 일도 아시고 꿈 해몽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받자마자 대뜸 그러시더군요. 너 요즘 어디서 뭐하니?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이것저것 마구 물어보셨죠. 그 당시 부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셨는데 노래하기 전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물음에 대충 얼버무리며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 꿈에 제가 새로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로 어머니를 초대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바닥이 찰랑찰랑하게 물이 차 있더랍니다. 너무 이상해서 속으로 얘가 왜 이런 데 살고 있나 생각하는데 어린 남자아이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일 없다. 그거 개꿈이다. 잘 지내고 있고 목소리는 감기에 걸려서 좀 쉰 거다. 그런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동생의 꿈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대뜸 그러더군요. 아이고, 신내렸네. 바다 걸어가고 까마귀 날고 점쟁이 방울 받아야 하고 그게 무당팔자 말고 또 있나? 걔는 뭐하는 애야?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이 원래 이상한 터긴 한데 기타 녀석이 가장 많이 강렬하게 반응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호신불 준 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여기서 호신불이란 부적과는 개념이 좀 다른데 일종의 액막이 물건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하셔서 늘 지갑 속에 갖고 다녔는데 별일 없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참 든든하더군요. 사람 심리가 참 재밌습니다. 그 무렵에 제일 이상했던 것이 사실 드럼 형님이었는데 제일 작은 방을 혼자 썼던 형님은 코골이가 워낙 심해서 옆에서 잠을 못 자는 정도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형님은 아주 건장한 체격에 말 그대로 산적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소탈한 성격에 부근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형님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겁니다. 마치 지구 내핵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다크서클은 한없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건장하던 양반이 생기가 없어졌는데 조금 자다 말고 뜬금없이 낚시를 가자더군요. 형님이 워낙 낚시를 좋아해서 춘천에 간다고 했을 때도 낚시 실컷 하겠다며 좋아했는데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낚시터에서 살 줄은 몰랐습니다. 드럼 형님은 팀에서 오래된 멤버였고 마스터 형님이 많이 신뢰하던 분이라 낚시를 다닌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죠. 그 무렵 제가 아주 이상한 일을 겪고 베이스랑 싸우게 되었는데 이야기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녀석도 만만치 않게 독특하고 엉뚱한 면이 많았습니다. 살짝 4차원스럽기도 했고 눈의 초점이 항상 흐리멍텅한 게 기타 동생과 함께 요주의 인물이었죠. 원래 밤무대 라이브 팀은 멤버 하나가 사고를 치면 팀 전체가 위험해지는 분위기라 서로 간의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기타와 베이스는 밤일이 처음이었고 언더그라운드와 방송 쪽에서 세션을 뛰었다고 들었는데 베이스 녀석은 기본 실력이 부족해서 멤버 형님들에게 구박을 받기 일쑤였죠. 녀석은 우리 방에 딸린 다락방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은 짐을 놔두는 곳이라 사람이 지내기 불편했는데 베이스가 자기는 여럿이서 절대로 못 잔다며 꼭 다락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우기더군요. 처음에는 혼자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밤무대 팀은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몰라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아무튼 캐릭터로 따지면 만만치 않게 할 얘기가 많은 녀석이 베이스 동생입니다. 어느 날 오후 무렵 그날도 잠을 설치고 멍하니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베이스 녀석이 다짜고짜 저에게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아, 형. 이제 장난 좀 그만해요.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너한테 장난을 왜 하냐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때 저도 그놈한테 열받는 일이 있어서 마침 잘됐다 싶었죠. 그때만 해도 그쪽이 위기질서가 확실했던 시절이라 이렇게 버릇없이 나올 때 한번 질러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세게 나오자 녀석은 새침하게 절 째려보더니 휙 돌아서서 가려고 했고 전 녀석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이씨,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똑바로 말 안 해? 아니, 형님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마다 제 방문에 대고 여자 목소리 내면서 장난치잖아요.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 동생의 말을 들으니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멍한 얼굴로 서 있으니 녀석도 뭔가 이상했다 싶었는지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녀석이 하는 말이 베이스 연습을 좀 하고 자려고 누우면 문 밖에서 자꾸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 보컬들이 남자 방에 들어올 리도 없고 기타는 장난칠 녀석도 아니고 건반 형님도 나이가 있던지라 그런 장난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베이스가 절 범인으로 단정지었던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목이 쉬어서 높은 코러스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냐?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장난을 쳐? 그러자 녀석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형님, 저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어요. 저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울상이 된 녀석을 보니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더군요. 사실 저도 새벽에 다락방 쪽에서 가끔 여자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조곤조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단순하게 여자 보컬들의 방에서 난 그 소리가 공진이 되어서 안에서 타고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팀 여자 보컬들은 일 끝나고 오자마자 씻고 바로 기절하다 잠들었다는 거였죠. 베이스랑 둘이 마당에 서서 벙쪄 있는데 외출을 나갔던 마스터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아, 형님, 어디 다녀오세요? 야, 베이스. 너 어제 숙소에 여자 데리고 왔냐? 네? 제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네. 제가 왜요? 하긴 요즘 여자가 한복 입고 돌아다닐 리가 없지. 그러면서 형님은 뭔가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저와 베이스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큰형님을 따라 안으로 쫄래쫄래 들어갔습니다. 자자, 오늘 일 끝나면 다들 숙소로 모여. 잠깐 할 얘기가 있다. 그런 큰형님의 말에 다들 별말이 없었고 이러나 저러나 일은 해야 했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드럼 형님의 박자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제멋대로 왔다 갔다 박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드럼이 그렇게 하면 보컬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형님이 오늘 왜 저러나 하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드럼 형님을 힐끔 쳐다봤는데 어랍쇼, 형님이 자면서 드럼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형님은 만사가 귀찮다는 듯 왼손은 하이넷 위에 걸쳐놓고 오른손 한 손으로만 드럼을 쳤는데 눈 감고 자면서 치는 거예요. 어쩝니까? 저는 노래를 하고 있고 옆에 여자 보컬에게 손짓을 하니 보컬이 쪼르르 가서 형님을 깨웠습니다. 팀 분위기는 정말 개판이 되었고 그럭저럭 마무리한 뒤 그날 숙소에 있는 큰형님 방에 모였습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는 이 집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 아는 사람 있냐? 그런 형님의 말에 처음에는 슬슬 눈치만 보던 멤버들이 하나둘씩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여자, 그리고 공튀기며 노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꿈 이야기와 여자 목소리의 환청은
멤버 대부분이 경험을 했더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자 보컬 2명은 방을 같이 썼는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옆에서 찰박찰박하고 누군가 같이 씻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난다더군요. 그냥 환청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생생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뭔가 이상해서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또 안 들리고 다시 머리를 감으면 옆에서 바로 찰박찰박 씻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그랬다고? 야, 니네 안 무서웠어? 아, 무섭죠. 그래서 요즘에 머리 잘 안 감잖아요. 이런 썩을. 어쩐지 요즘 노래할 때 꾸리꾸리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니. 아무튼 이야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무렵에 기타 녀석은 이미 다들 포기한지라 멍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큰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일 가게 가서 지배인한테 숙소 옮겨달라고 말해야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조용하던 드럼 형님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큰 소리로 큰 형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아, 그 참.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요, 귀신이. 그 듣자 하니까 귀찮게 뭘 또 이사를 가요. 그냥 대충 여기 있다가 팀 내리면 서울 가면 되지. 그리고 니들도 호들갑 좀 떨지 마라. 니들이 다 겁이 많아서 착각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드럼 형님이 평소에 큰 소리를 내거나 화내는 성격이 아닌데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다들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멤버들 모두 큰 형님 방에 모여있고 거실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그 공포감이란. 다들 눈이 왕방울만해졌고 여자 보컬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가 그 소리가 더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다들 눈치만 보고 있길래 제가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봤는데 헐, 벽에 세워놨던 제 기타가 바로 한가운데에 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네크가 부러진 채로 말이죠. 창문도 다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벽에 잘 세워둔 기타가 혼자 거실 한가운데 자폭을 하다니. 그날 회의는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확인하지 못할 그 무언가, 그리고 일련의 공포스러운 일들만 공유한 채로 말이죠. 그 시점에서 기타 동생은 팀에서 내보내기로 거의 확정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증세가 심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결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기타를 치는 녀석이 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 증상은 매일 나오는 기타 솔로 부분을 건너뛰는 거였는데 뭐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녀석이 리듬을 점점 빼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녀석이 다른 건 몰라도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해서 자기 파트를 빼먹거나 설렁설렁한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리프가 왜 그래? 많이 비잖아. 그랬더니 녀석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손이 안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기타가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떡해? 진짜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손이 안 움직여요.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 내린 사람이 신을 자꾸만 거부하면 제일 먼저 밥벌이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이유로 녀석은 팀에서 빠지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고 새 멤버로 제가 아는 친구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전전팀에서 알게 된 기타 담당인데
그 녀석도 놀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코를 외치더군요. 그래서 기존의 기타 동생은 그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멤버가 오기로 한 겁니다. 밤모델 레퍼토리야 뭐 거기서 거기인지라 섹션이나 엔딩 부분만 좀 맞춰보면 무대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새로 오는 멤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근데 여기 귀신 나오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녀석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며 귀신보다 목구멍이 더 문제라고 쿨하게 말하더군요. 이런 밥통 같은 놈을 봤나. 아무튼 그렇게 기타 동생은 팀에서 빠져 서울로 갔습니다. 뭐 가자마자 안산에 있는 다른 팀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당시 기타 동생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름 정이 들었던지라 전 녀석이 안산팀에 들어간 후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녀석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녀석이 춘천을 떠나던 날 자기 차에 악기들과 짐을 싣고 길을 나섰는데 국도에 접어들기 전에 갑자기 산속으로 이어진 샛길로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인데 말이죠.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왠지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랬다는데 일단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길이 막힌 지점에서 차를 세우고 무작정 위로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산을 올라가니 자그마한 암자 하나가 나왔고 스님 한 분이 그 앞에 작은 텃밭 같은 곳에 앉아서 이런저런 묘종들을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배를 본 스님이 빙긋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다는 말이 허허, 생각보다 많이 늦었네요. 밥 다 식었겠다. 일단 얼른 들어갑시다. 네? 저요? 아니 저는... 스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어허, 잘못 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들은 대로 인상이며 옷차림이며 행색이 딱인데 일단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스님은 앞장을 섰고 자기도 모르게 스님을 따라서 암자로 들어가니 공양주가 부엌에서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동생을 보더랍니다. 자, 얼른 먹어요. 그렇게 얼떨떨한 상태로 밥을 먹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랍니다. 밥을 다 먹고 대청 앞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님이 어제 꿈을 꿨다고 하더군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는 내일 언제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암자를 찾아올 텐데 그간 많이 시달렸으니 잘 챙겨서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그림 하나 들려서 보내라고 했답니다. 밥을 실컷 얻어먹고 스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서울에 도착해 스님이 줬던 족자를 펼쳐보니 그것은 호랑이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림을 보고 나니 손가락이 잘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그 길로 안산에 있는 분위기 좋은 팀에 들어가서 기타 잘 치고 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못된 줄 알았던 놈이 사실은 제일 먼저 운 좋게 탈출을 했다니 젠장. 애떠럼 형님 이야기는 나중에 가게 통보로 팀 내리고 짐을 뺀 후 맨 마지막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한테만 털어놓더군요. 형님이 일을 겪기 전에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 기타 멤버가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녀석이 낮에 심각한 얼굴을 하고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숙소에 여자 보컬들 말고 다른 여자가 같이 살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여자가 왜 사냐고,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녀석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춘천에 온 첫날, 출근 전에 샤워를 하려고 똑똑하고 욕실 문을 열었는데 웬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닫았는데 이게 남자고 사람인지라 그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더랍니다. 문을 닫으면서 그 순간에 여자를 힐끔 봤는데 여자가 자신을 향해서 정면으로 서서는 씩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물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팀에서 저런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처음 노크를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노크를 했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웃자고 그랬습니다. 야, 이 쉐이, 이거 남놈일세. 그거 여자 귀신이야. 야, 남들은 실체도 모르고 시달리는데 넌 오자마자 한 방에 본 거야. 야, 완전 남놈이네 이거. 내가 여기 귀신 있다고 말했잖아. 야, 몸매가 어떻든. 그날은 그렇게 낄낄대며 웃고 넘어갔는데 그 집에 더 오래 있었으면 아마 그 녀석도 꽤나 시달렸을 겁니다. 새 멤버가 오고 얼마 되지 않아 녀석이 집을 옮기면서 그닥 오싹한 체험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업소를 그만두기로 하고 짐을 뺐습니다. 숙소에 있던 짐들은 미리 차에 실어놓고 마지막 무대를 마친 후 새벽에 악기들까지 다 실어서 서울로 올려보냈죠.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니 어느새 아침 9시였고 멤버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드럼 형님과 저 둘뿐이었는데 형님이 편의점에서 뭐 좀 마시고 가자더군요. 간단히 캔커피나 한잔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형님이 막걸리 하나에
봉지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에? 형님, 아침 대바람부터요? 이제 운전해서 서울 가야 하는데 술 드시게요? 야, 천천히 가자.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어느덧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막걸리를 종이컵 가득 시원하게 원샷한 형님은 그간의 일들을 천천히 털어놨습니다. 이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너한테라도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드럼 형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형님에 관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전에 마스터 형님이 방의 멤버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고 며칠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출근 전이었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없고 숙소에 마스터 형님이랑 저랑 여자 보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멤버들은 이미 밖으로 나돌고 있었죠. 그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마스터 형님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저랑 여자 보컬은 룰루랄라 신이 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형님이 현관을 보더니 드럼 형님 신발이 있다며 방에 있는지 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형님 방 앞에 있던 보컬레가 방문에 노크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3초 뒤에 보컬이 깍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후다닥 뛰어가 보니 드럼 형님이 바지랑 속옷을 무릎 아래로 내리고 소중한 그곳이 꼿꼿이 서 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겁니다. 형님은 눈이 해벌레 풀려 있었고 꼿꼿이 선 소중한 그곳은 열심히 국민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다. 저도 남자지만 차마 못 보겠더군요. 그때 큰형님이 저를 밀치고 드럼 형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옷 안 입어? 나한테 죽고 싶냐? 대충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죠. 쉣. 큰형님은 저와 보컬을 불러다 앉혀놓고는 얘들아, 오늘 있었던 일 다른 애들한텐 비밀이다. 내가 쟤를 10년 넘게 데리고 있었지만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야. 이 집이 정상이 아니라 그런 거니까 니들이 이해 좀 해줘라. 알았지?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저야 뭐 예전부터 드럼 형님이랑 친했고 보컬 나이도 털털한 성격에 드럼 형님의 인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짐을 다 빼고 춘천을 떠날 무렵에서야 형님이 그날 일을 꺼내는 겁니다. 그날 나 그 귀신이랑 잠자리 했다. 예? 뭔 소리예요, 형님? 그날 방에 형님밖에 없었는데. 아, 형님. 그래도 남잔데 자기 위로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야. 나 사실 발기부전이야.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고. 예? 그럴 리가요. 그날 형님 아주 위풍당당하던데요. 장난 아니라고. 진짜 이상해. 그때부터 형님은 춘천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방에서 원래 멤버인 기타랑 둘이 잘 때는 괜찮았는데 기타가 형님 코골이 때문에 방을 옮긴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웬 여자가 형님의 귀에 대고 자, 뭐야?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다시 자려고 누우면 또다시 자, 그렇게 자꾸 귀에 대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일어나.
나랑 놀자. 아저씨, 나 완전 이쁜데 보면 반할걸? 날이 갈수록 말이 점점 늘어났고 참다 못한 형님이 잠 좀 자게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렇게 대답한 순간부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지 말고 나랑 놀자.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서 점점 빠져들더니 어느 날은 여자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에 형님이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로 여자랑 대화를 하다가 눈을 확 떴는데 여자가 형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체 상태로 말이죠. 그렇게 형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치 온몸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사되는 듯한 극도의 쾌락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니 어느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 싶어서 낚시 도구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던 거였죠. 하지만 낚시에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은 온통 여자 귀신 생각뿐이었고 결국 형님은 제 발로 다시 그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느낌을 도저히 떨쳐내지 못했던 거였죠. 그땐 이미 형님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사람이 날마다 귀신에게 기가 빨리니까 밤마다 무대에서 졸고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제서야 형님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니 형님, 그럼 짐 뺄 때까지 그 여자랑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게 형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가 형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오빠, 내가 날마다 오빠 즐겁게 해주는데 우리 그냥 결혼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님은 마음이 복잡해졌답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혼을 했던지라 결혼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였죠. 결혼은 좀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건 좀 그렇지. 그랬더니 여자가 얼굴을 싹 바꾸면서 형님을 노려봤는데 순간 형님은 속으로 이게 사람이 아니지 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형님을 째려보면서 결혼 얘기만을 했고 형님도 슬슬 짜증이 나던 차에 업소일을 그만두면서 갑자기 방을 뺐던 거죠. 와 형님,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에 그 여자가 항상 있었던 거네요. 집안에 항상. 그건 아니야. 가끔 우리 출근할 때 따라 나왔으니까. 무대에 같이 있거나 홀에 앉아 있거나 그랬어. 에? 오 마이. 그 말을 듣는데 등이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도 우리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글쎄, 안 보이는데. 안 따라왔겠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러면서 형님은 또다시 종이컵 가득 막걸리 한 잔을 원샷했습니다. 그 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술 다 깨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 들은 형님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춘천 일을 계기로 팀이 깨졌거든요. 저는 서울에 오자마자 팀을 옮겨버렸고 세월이 흐르면서 멤버들 연락처도 사라지면서 그렇게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자잘한 일들이 꽤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만 풀어봤습니다. 나중에 인천에서 우연히 춘천 숙소를 썼던 우리가 내려가기 바로 직전 팀의 그 멤버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전에 거기에 살았던 팀도 만만치 않게 당하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업소 지배인은 숙소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계속 무시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숙소가 원래는 업소 간부들의 숙소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도 시달리니까 간부들은 다른 숙소를 구해서 나가고
그 숙소를 밴드한테 줬던 거였죠. 물론 귀신 이야기는 쏙 빼고 말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음악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귀신을 훨씬 더 잘 봅니다. 영적인 주파수와 인간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주파수가 그 영역이 겹쳐서 그렇단 말도 있더군요. 실제로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겪는 편이긴 합니다. 어느 날 큰형님이 무대 끝나고 나서 지배인한테 숙소 좀 옮겨달라, 귀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을 때 한숨부터 쉬던 지배인의 얼굴이 떠오르는군요. 상식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래야 정상인데 말이죠. 내가 잠시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주 생뚱맞은 일을 하다가 다시 이쪽 차원의 문을 통해 현실로 돌아온 게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1년 정도 밤무대 생활을 더 하다가 다시 주류 회사로 입사했고 현재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겪은 일이다 보니 이젠 아주 까마득히 먼, 어쩌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낯선 기억으로 남아있는 느낌이랄까요.